자, 새해부터 전쟁이 예고되죠. 이게 보여야 2024년이 이해됩니다.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조질라고 작정한 건 워크마인드 바이러스. 야, 이거 중요합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거 계속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전쟁이냐? 문화 전쟁이죠. 지금 일론 머스크에겐 제일 중요합니다. 문명이 걸린 문제거든요. 이게 사업적으로도 중요한데 다시 말하지만 왜 중요한지 이해하셔야 돼요. 일론 머스크 개인적으로는 인생이 달린 문제입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화성 못 가는 수가 있죠. 자, 여기서 당최 워크마인드 바이러스가 뭐냐? 이게 스스로 깨어있는 진보라 착각하게 만드는 질병인데 감염자는 감염된 줄조차 모르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도대체 어떤 진보냐? 예를 들면 기후 문제, 이민자, 성소수 인권 같은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좌편향적 사고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권리를 극단적으로 관철시키다 보니까 현실 세계와 동떨어지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게 급진 환경단체가 방구 그림에 테러 놓은 건데 화석연료 반대 시위죠. 그러니까 유화도 석유니까 환경을 파괴한다 뭐 이런 논리인데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다른 방법 많을 건데 어쨌든 극단적으로 갑니다. 소수 인권 시위도 마찬가지인데 요즘 북미에서 유행하는 게 팔레스타인 동성애자를 위한 권리 시위죠. 기가 찬다 기가 차.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건데 자, 문제는 이런 걸 사회 정의 구현이라 착각하는 거죠. 감염자들에겐 이런 게 당장 먹고 사는 것보다 중요하죠. 뭐 좋다 이거예요. 뭐 시위도 자유니까.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문명 종말적이란 거죠. 허허,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문명이 위험하냐? 일론 머스크는 진지합니다. 사실 저도 진지합니다. 심각해요 이거. 하나 더 예를 들면 프랑스 급진 페미니스트. 이 사람들 전투 종족입니다. 제가 겪어봐서 압니다 이거. 차원이 달라요. 급진 페미니스트의 주장 중 하나가 지구를 위해서 애를 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인간이 만악의 근원이다.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다 비슷한데 극단적인 친환경주의도 인간이 원인이란 거죠. 비슷한 사상을 공유하죠. 그리고 이런 사상이 뭉쳐서 멸종론자가 되는 거죠. 위험합니다. 실제로 생겨나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의 말은 어디 가서 대우도 못 받는 근본 없는 사상이 소셜에서 끼리끼리 뭉치고 엄한 사람에게 퍼뜨린단 말이죠. 그래서 바이러스입니다. 이게 파급력이 강한 이유는 감염된 사람은 스스로 진보적이라 취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상의 확산에 날개를 달아주는 게 바로 인공지능이죠. 당장 걱정되는 건 좌편향적 소셜과 AI 때문에 문명이 위험해지는 건데 챗GPT가 좌편향적 사고로 증폭시키는 학습을 하는 거죠. 여기서 챗GPT의 대항마로 만든 중립적 언어 모델이 그로그죠. 알다시피 실시간 논필터링이 챗GPT와 구별되는 특징인데 이게 오히려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일론 머스크의 의도와 정반대로 가는 거죠. 이제 언론이 아니라 학자들이 맹비난합니다. 실시간 정보가 검증 없이 학습되면 더 위험하단 말인데 이러면 가짜 정보가 더 판을 친단 말이죠. 언어 모델은 진실 추적이 아니란 말은 어차피 인공지능은 통계 기반의 한계를 못 벗어난다는 의미죠. 이 말은 그로그도 다수의 유저들이 악의적으로 학습시킬 수 있단 말인데 실제로 기대를 저버리고 좌편향적 학습을 해버립니다. 더 문제가 되는 건 논필터링 정책인데 정치적 발언까지 여과 없이 쏟아내는 거죠. 대통령 투표에 바이든을 지지하고 역대 최고 대통령 중 하나라는 대답까지 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반응은 인터넷상의 정보들이 원래 좌편향적이다 보니까 할 수 없단 말인데 이 말은 중립을 위한 아무런 조정을 안 한 거죠. 말 그대로 논필터링 진짜 그대로 놔둔 겁니다. 이거 위험하죠. 반면에 오픈 AI는 사람이 개입해서 특정 컨텐츠를 조정하죠. 여기서 말하는 선동적이거나 위험한 것들, 뭐 정치나 사회 이슈 이런 걸 학습 못하게 원천 봉쇄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일론 머스크의 말에는 모순이 있죠.
AI가 걱정돼서 잠도 못 잔다는 일론 머스크. 이거 내노란물도 아니고 자기가 더 큰 위협을 만들어 놓고 무슨 말인지. 자, 다시 의문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위협의 실체가 당최 무엇인지. 그게 초지능 얘기인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각력이 무서운 게 아니죠. 실험 문제도 아닙니다. 위협의 실체는 바로 비민주적인 AI 운영 방식이죠. 조정되는 AI가 오히려 위험한 건데 이 상태로 AI가 사람보다 더 똑똑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죠. 자, 중앙관리형 AI가 왜 위험한지 따져보겠습니다. 알다시피 현재 AI는 민감한 질문을 아예 거부해버리죠. 예를 들어 사회적 이슈가 되는 정치, 종교 같은 문제는 답변 기대 못합니다. 반면에 전문 지식의 경우는 틀린 정보도 아무 말 대잔치 한다는 거죠. 이걸 환각이라고 하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왜 사회 이슈는 환각이 없는 걸까요? 이건 AI가 학습을 못하는 게 아니라 특정 질문이나 워드는 강제로 대답 못하게 수동 설정한 거죠. 여기서 조정의 방침은 중립성입니다. 그렇다면 중립성을 결정하는 기준이 뭐냐는 거죠. 그 기준은 바로 다양성이죠. 하지만 다양성에는 엄연히 이데올로기가 존재합니다. 어떤 집단에서 다양성은 포용과 평등의 상징이지만 다른 사람에겐 전통적 가치 붕괴를 의미할 수 있는 거죠. 사실 다양성은 그레이 존이 존재하는 말인데 엄연히 국가와 민족, 시대에 따라 의미가 다른 말입니다. 서구권에서 정의하는 다양성이 보편적 가치라고 할 수 없죠. 사실 다양성은 기만을 숨기기 좋은 말입니다. 개인의 배경을 무시하고 동일한 생각을 가지도록 압박할 수 있죠. 이런 게 집단화되면서 개인의 가치를 억압하고 특정 사고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는 원리죠. 여기서 문제는 이제 AI가 그 도구가 되는 건데 말했다시피 AI 조정도 사람이 하는 거죠. 말이 다양성이지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있는 거죠. 편견 없는 사람은 없죠. 다양성의 기준도 사람마다 다르고 얼마든지 편견이 개입될 여지가 있죠. 여기서 더욱 심각한 문제는 AI가 조정된 상태로 있으면 계속 똑같은 기준에서 학습하게 됩니다. 누구의 기준이냐? 관리자 맘대로죠. 이게 위험한 거죠. AI가 특정 가치관대로 진화하게 됩니다. 학습을 강제로 막는 게 더 편향적인 AI를 만드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현재 서방 세계가 정한 다양성은 표준이 아닙니다. 엄연히 이데올로기예요. 자, 문제는 이런 게 어디로 이어지냐? 교육이죠. 이제 학교에서 챗GPT 가르치는 시대죠. 검색의 메커니즘이 챗GPT에 질문하는 걸로 변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특정 집단의 가치관을 무의식적으로 습득하게 됩니다. 이거 심각한 겁니다. 챗GPT의 조정 기준은 어디까지나 서구권 중심의 다양성이죠. 더 큰 문제는 AI 때문에 집단 사고가 심화되고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사라지는 거죠. 여기서 편향적인 AI가 불에 기름을 붓고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만드는 거죠. 지금 지구촌이 날리는 문화전쟁도 집단 사고 때문입니다. 여기서 쟁점은 개인이 아니라 자기가 속한 그룹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배척하고 너무 쉽게 경멸하고 차단하는 거죠. 소셜 세대부터 걷잡을 수 없이 커진 문제인데 소셜에서 좋아요, 팔로워 수가 중요한 가치가 되고 독립적 사고보다는 집단의 의견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이어집니다. 원하는 정보만 노출되고 그것에 기반한 생각밖에 못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형성된 집단은 의견을 수용하는 것보다 자신들의 의견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는 거죠. 이건 여담인데 요즘 세대만한 꼰대도 없습니다. 어떻게 된 심판인지 어린 친구들이 더 꼰대. 과연 예전엔 이만큼 극단적이었는지 너무 쉽게 만나고 너무 간단하게 끊어버리죠. 이런 말 하면 제가 꼰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날로그 시절 땐 달랐던 거죠. 아무튼 이러면서 대화가 단절되고 분열로 이어지면서 긴장이 증폭됩니다. 편견이 증폭되면 극단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더 큰 자극을 위해서 자극을 갈구하는 중독과 똑같은 이치죠. 그래서 질병입니다.
하지만 사실 AI는 대안도 될 수 있습니다. AI가 입체적인 학습 방향성을 유도하고 한 발짝 떨어진 관점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의도는 편견을 있는 그대로 학습시키는 거죠. 어떤 민감한 이슈라도 있는 그대로 직면하게 해야 됩니다. 조정을 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시키는 것과 같은 이치죠. 사람은 필연적으로 편견을 가지게 돼 있지만 AI는 모든 편견을 객관적 시점에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노필터링 정책은 AI가 실존적 문제에 부딪히면서 편견을 이해시키기 위해서죠. 시간 걸리더라도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죠. 이권이 개입한 챗GPT는 할 수 없지만 X는 비상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성공과 실패를 넘어서 시도해야 되는 일인데 지구상에서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일론 머스크 단 한 사람뿐입니다. 지금 우리는 분열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가치관의 정의 아래 집단이 집단을 규탄하고 또 다른 차별을 만들죠.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그룹의 우열이 아니라 보편성입니다. 집단을 넘어서서 보편적인 타당성이 성찰돼야죠. 다들 제1원리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본이 되는 것을 찾을 때까지 모든 현상과 사물을 쪼개는 거죠. 여기 도덕에도 제1원리가 있습니다. 가치관이 충돌할 때 어떤 게 우위인가 따지기 전에 가장 근본이 되는 법칙을 찾는 거죠. 두 오름 중에 합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도덕 기준은 무엇인가? 말이 좀 어려운데 사실 간단합니다. 이게 공자가 한 말인데 자기가 싫은 일을 남에게 강요하면 안 된단 말이죠. 시위하는 사람들에 묻고 싶네요. 누구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시위하는 게 당연한 사회가 된다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지. 길거리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는 사람들, 누가 부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건 허용할지. 극단적 환경주의자도 마찬가지죠. 누가 자기 집에 페인트 뿌리고 시위하는 건 허용할지. 성경에도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하기 전에 타인도 똑같은 행동을 한다면 그게 과연 어떨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건 다양성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이죠. 바로 이것이 도덕의 보편성입니다. 제가 이번엔 책을 하나 추천드립니다.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란 책인데 딱 지금 시기에 어울립니다. 나치 전범 아이만을 분석한 책인데 여기 악의 평범성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평범한 회계사의 아들이 어떻게 홀로코스트의 주동자가 되었냐? 한나 아렌트의 분석은 생각이 없기 때문이죠. 집단의 가치를 방패 삼고 보편적 현실을 잊어버리죠. 같은 이익을 도모하는 집단에 속할 때 자신의 행위가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환상을 낳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공정성을 잃고 생각 안 하게 되는 이치죠. 현대사회의 소셜미디어가 사람들을 집단의 틀 안에 가두고 평범하게 만들죠. 이렇게 사유하는 능력이 상실됩니다. 좋아요 개수가 많다고 정의가 되는 게 아니죠. 과연 소셜피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게 자신의 생각인지, 추천 키워드가 자신이 보고 싶은 건지 항상 의문을 가지고 사유해야 됩니다. 저는 사유하는 능력이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남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가 아니라 새해를 맞아서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하고 싶습니다. 이때까지 계속 봐오신 분들은 이해 안 되는 거 이해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처음 보신 분들은 이제 시작입니다. 일론 머스크, 계속 이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젠 AI의 편견을 학습시킨다. 이 또 환장하게 하죠. 작년도 똑같았죠. 실패한다, 파산한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래도 이해 안 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실리 챙기면서 할 수 있는데 계속 이러는 거죠. 자, 이걸 단순히 생각하면 재밌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못 보는 게 재밌고 더 보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도 비슷한 기분이라 생각합니다. 여담으로 제가 위안부 피해자 관련 통역 봉사활동을 오래 했는데 히로시마에서 조총련 계열 제1동포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는 게 어렵다로 시작해서 힘들다로 끝났는데 일본에서 제1동포 신분 유지하는 것만으로 불이익이 많습니다.
이 구조적인 불평등이 존재하죠. 학교도 정상적으로 못 가. 일반 기업에 취업도 잘 안 돼. 참고로 손정희가 일찍 사업한 것도 제일조선인 신분으로 취업이 안 되니까 선택권이 창업밖에 없었죠. 일본에서 제일조선인 하면 빠찡코 사업이 유명한데 이것도 직업의 선택권이 없다 보니 그렇게 된 겁니다. 아직 제일교포는 제약이 많은데 일본 정부는 전부 귀화시키려 하죠. 많이 귀화하지만 아직도 절반이 넘는 교포들이 안 하고 버팁니다. 자, 이게 왜곡된 충성심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또 아니더라고. 제가 만난 동포는 사업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인데 끝까지 제일 한국인 신분 고집하면서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귀화하면 간단한데 왜 버티냐? 실리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러니 그 사람 하는 말이 재밌어서 못한다는 겁니다. 뭐가 그리 재밌냐? 일본인들이 못 보는 진실이 보여서 재밌다는 거죠. 귀화를 해버리면 더 재밌는 것들을 놓칠 것 같다는 거죠. 일본 사회의 부조리함이 어디까지 갈지 보고 싶다는 거죠. 바로 다음 세대에 재미를 물려주고 싶은 기분이 저항의 이유였습니다. 문자 그대로 재밌다기보다는 비유하는 거죠. 뜬금없이 이게 참 공감되는데 사실 저도 좀 비슷합니다. 참고로 제가 정말 영상 하나 힘들게 만드는데 200시간 걸릴 때도 있어요. 일 많아 죽겠는 제가 왜 이러냐? 혼자보다 같이 보는 게 재밌으니까. 일론 머스크가 들춰내는 진실이 궁금하고 미래가 기대되는 거죠. 물론 계속 못마땅한 사람도 있겠죠. 제가 묻고 싶은 건 그렇게 만사를 부정적으로 보고 얻은 게 뭐냔 겁니다. 제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제 영상 계속 보신 분들은 인생의 재미가 하나 더 늘었다는 점입니다. 자, 아무튼 2024년 드디어 왔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대선을 기점으로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무엇을 상상해도 그 이상이죠. 제가 딱 1년 전에 이건 공사 현장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제 슬슬 윤곽 잡히는 공사죠. 이게 어떤 식으로 끝날지 같이 지켜봐야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더 큰 게 옵니다. 23년의 인공지능은 예고편에 불과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꽤 먼 길을 온 기분이네요. 저는 변함없는 해설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4년도 여정은 계속됩니다.